전쟁 이후 매일 끼니 걱정이 급했던 시절 달달한 이 맛은 마치 사치와도 같았다. 설탕이 타니까 참 타니까 뭐 애하고 그러니까 할 거 없지. 설탕 그거 막 먹으려고 막 옛날에 뭐 당기를 캐봐야 뭐 꿀, 조청 엮고한 거. 물려 입고 기어 입어 해지고 닳도록 입었던 옷. 멋은커녕 방한 기능조차 아쉬웠던 이때 실 한 뼘, 천 한 조각도 모았을 만큼 옷감은 귀했다. 그 당시 양복 입은 사람 보고 마카오 신사라고 그때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월급쟁이의 한 3달이나 4달 월급을 줘야 사는 정도로 비쌌어요.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넘어 한식의 세계화와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된 대한민국. 1950년대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의 첫 깃발을 꽂은 이의 얘기가 시작된다. (1936년) 봄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창업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에 투신한 이병철. 2년 후 자본금 3만 원으로 대구의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설립했다.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라는 뜻을 지닌 상호를 직접 택해 재출발하는 사업에 이러한 소원을 담은 것. 광복 후 1951년 이병철은 삼성상회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란 무역회사로 발전시켰다. 그때 이제 취급하는 물품이란 것이 우선 대구 지역에 그 나는 첨가물, 포항에서 나는 이제 건어물, 그 뒤에 이제 자파 이런 것을 이제 취급해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제 북한 지역, 그 만주 지역에 수출하고. 삼성물산의 사업은 급진전해 설립 1년 후의 결산에서는 3억 원의 출자금이 그 20배인 60억 원으로 늘어났을 정도. 그러나 이병철 회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과연 무역업에만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국내 경제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이다. 무역만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늘 어떻게 외국에서 모든 것을 사다 쓰느냐, 우리 국산품으로 바꿔야겠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인적 자원 외에는 자원다운 자원을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원자재를 수입해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해 수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시 한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 이병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과 가공 생산 시설을 갖춘 제조업이 절실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무역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제조업을 하려 하는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산이라는 것은 앉아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시 말하면 수입해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사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갑의 입장에 서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제조하는 것은 뭐 째짜기 공장에 들어가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얼마 남습니까? 라는 얘기가 무역에서 돈 잘 벌고 그냥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근데 이병철 회장은 생각이 다르죠. 이병철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제조업엔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했다. 잘못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기준은 3가지.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고 국민에게 현재와 미래에 모두 꼭 필요해서 시장성이 충분하고 마지막으로 빨리 국산화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때 그의 고민을 덜어준 것은 의뢰한 지 3개월 만에 일본 다나카 기계에서 도착한 제당 공장 건설에 관한 기획서와 견적서였다. 이병철의 선택은 설탕이었다. 제지는 그 기획서하고 견적서가 오는데 8개월, 의약품은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답니다. 제일 먼저 3개월 만에 설탕의 공장 건설 기획서하고 견적서가 왔다고 그래요. 이병철이 43세 때인 1953년 4월 삼성물산 건물에 제당 사무소를 설치했다. 회사 이름은 제일제당 공업주식회사. 한국의 넘버원 회사여야 한다는 이병철의 의지가 담겼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설탕 공급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 1년에 $200만, 현재 가치로
190억 원의 위화를 설탕과 맞바꿨다. 이렇게 되니 국내에서 거래하는 설탕 가격은 다른 나라 시세보다 3배 이상이나 높았다. 설탕이 많이 귀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은 좀 사먹기가 근데 비싸면 좀 덜 사먹고도 못 사먹잖아요. 싸야 그게 사먹지. 이병철은 우리 기술로 값싸고 품질 좋은 설탕을 만들고자 했다. 회사 설립 후의 첫 일은 공장 용지의 확보였다. 임시수도 부산 시내를 샅샅이 뒤진 후 군용지로 수용된 부산고무공업사의 공지 1,500평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 다음 순서는 설탕을 만들 기계 구매였다. 이병철은 일본 마쓰이 물산을 통해 타나카 기계를 선택했다. 독일이나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독일은 운송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먹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일본 미쓰이 물산 기계를 뒤로 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타나카 기계가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기계를 설치하고 작동시킬 일본인 기술자는 단 한 사람도 입국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배일 정책 때문이었다. 철저한 반일주의자였으니까 일본 기술자를 불러다가 저를 보고 설치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급한 마당에 굉장히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일본 기술자가 안 된다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병철은 기계 설계도를 들고 기계류를 조립하는 국내 서비스 회사를 한 곳도 빠짐없이 찾아 문의했다. 다행히 한 곳에서 설계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일본 측이 난색을 나타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일본 측이 책임을 져야 하니 반드시 일본인 기술자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철에겐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로 들렸다. 그는 우리 기술자를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기계 설치와 운전, 공장 운영 등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해오기로 한 것이다. 일본 쪽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게요. 계약서에 그런 상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설계 사양대로 그 제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일본 측이 책임을 진다. 기술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작업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국제 준하로 타나카 기계에 문의했다. 서신 문의는 왕복에 2주일이나 걸려 작업을 중단한 채 기다리는 일도 허다했다. 기다리는데 2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고 갖고 통화하면 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일본말로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는 또 일본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는 일본말 잘하니까 받아도 하는데 기계 용어를 모르잖아 또. 모르니까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답답하면 날아가는 거죠. 비행기도 없었어요. 전 배 타고 갔어요. 참 그때는. 일부 기계는 외화 절약을 위해 국산품으로 충당했고 철판이나 철관 등의 중고품을 찾아 전국의 철물상을 수없이 찾아다녀야 했다. 악전고 뒤에 6개월이 지나 공장은 완성됐다. 공기는 애초 예정보다 2개월이나 단축된 것이었다. 드디어 시운전의 날이 왔다. 흥분을 가라앉히며 시동 스위치를 켠 순간 그런데 기계가 이상했다. 기대했던 설탕가루 대신 액상이 나온 것이다. 당장 기계를 멈추고 종점검을 해봤지만 설탕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가동하는데 스위치를 넣었는데 이게 설탕 가루가 나오지 않고 아주 누런 그냥 이 조청 같은 그런 이제 그 설탕물이 나온 거죠. 이병철과 직원들은 기계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며칠 밤낮을 보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기계 운전과는 무관한 한 용접공이 지나가던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마침 그 용접공이 지나가다가 원료를 뭐 이렇게 많이 넣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료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원당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 균형을 잃은 것 같다는 용접공. 그의 말대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원당을 넣었더니 순백의 정제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성공한 것이다. 이 용접공은 아주 평생 제일제당에서 그 채용해서 근무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탕이 막
막 줄줄 나오는데 같이 오는데 하는 거 집어가지고 입에 딱 넣었죠. 딱 넣으니까 야, 이 참 달고 이막그 놓고 나서 또 집어였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6,300kg의 설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트럭에 실려 시장으로 나갔다. 1953년 11월 5일 이병철은 이날을 제1제당의 창립 기념일로 정했다. 우리 설탕 반응이 어떻습니까? 며칠 후 이병철은 설탕을 납품한 부산 부평동 총판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예상 밖의 답이 돌아왔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유는 너무 싼 가격 때문이었다. 당시 수입 설탕의 가격은 한 근에 300환, 반면 제1제당의 설탕은 100환. 품질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았다. 3분의 1 값이니까 훨씬 싸고 당도도 99.9%. 그 색깔이나 맛도 차이가 없는데 외제 선호 사상이라고 그럴까? 외제는 무조건 좋고 국산은 품질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조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드디어 반응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편견을 버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판매량이 서서히 늘어갔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자 생산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설탕을 이거로 출고를 하는데 전국 차가 부산 제1제당 공장 안에 줄로 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이 트럭이 와가지고 싣고 나가려고 서로 막 다투어서 그때는 막 줄로 서고 이랬어요. 제1제당이 설립되던 1953년 우리나라의 설탕 수입량은 23,800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설탕을 제1제당 설립 1년 뒤엔 수입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2년 후에는 27%, 그리고 3년 뒤에는 7%로 급격히 떨어졌다. 우회화 절감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 후에 3년 이후부터는 수입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셈이 된 거죠. 제1제당의 성공으로 기업가로서의 자신감과 부를 모두 성취한 이병철. 그러나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제1제당을 세운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 착수할 사업을 구상했다. 그만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식 손자까지 먹을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자전에 썼는데 그 사업가죠. 도전 의식이 있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이라고 하면 화학 섬유는 아직 싹도 트기 전이었고 면방 공장이 있어도 품질과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다. 양복이라고는 대개 미군 군복을 염색한 것이었다. 최고급 수입품인 이른바 마카오 양복지는 한 벌에 웬만한 봉급 생활자의 월급 석 달분이 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병철은 외제에 못지않은 값싸고 질 좋은 모직 양복 원단을 생산하고자 했다. 모직이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기계를 수리해서 간의 송업순으로 만드는 모직이라고 그러기보다 군대 담요 정도의 제품. 그러나 이번에도 사내 임원들은 회의적이었다. 자본, 기술, 시장 등 어느 것으로 보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므로 굳이 섬유를 택할 바에는 차라리 면방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임원들의 의견은 면방 쪽이 비용도 적게 들고 위험 부담도 적으니까 면방으로 가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었던 모양인데 이병철 회장은 면방을 자기가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소규모 면방 업체들이 다 넘어질 거다. 그러니까 모직적으로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산 모직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사용해온 구식기계로 짜낸 것들이 전부였다. 군용모포 같은 모직은 마카오나 영국에서 들어오는 서지, 오스티드 등과 같은 제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모직 공장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1954년 9월 15일 이병철은 당시 3억 3천만 원, 현재 가치로 160억 원의 자본금으로 제1모직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미국 대외 원조국에서 기계 도입에 필요한 60만 달러를 빌렸고요. 자기 자본 1억 원,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5,830만 원을 빌려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당 사업으로 자신감이 생긴 이병철. 그러나 이병철이 모직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자 선진국의 전문가들은 비웃었다. 영국의 경우는 모직 기술을 축적하는 데 15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고 영국의 기술을 전수받은 미국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서 비로소 제대로 된 모직 기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그 어떤 회사 중역은 와서 니네가 원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내면 내가 그 옷 입고 날아다닌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무시당했던 게 우리고. 그러나 이병철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직 생산과 관련된 생산 기술, 공장 건설 등에 대해 파고들었다. 연구 끝에 외국 업체로부터 제조 기술만 도입하고 설치, 운영 등 그 밖의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일제당 공장을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조립하고 생산해냈다는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그때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당시 정부도 외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영 모직 공장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 마침 이병철과 건립 시기가 맞게 되자 정부는 미리 발주해두었던 서독 회사인 스핀바우의 기계를 이병철에게 넘긴 것이다. 정부에서 그 단계에서 이미 스핀바우라는 회사하고 기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됐구나 싶어서 넘겨주면서 그 설계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수정한 후 기계 설치 작업에 들어가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스핀바우사는 무려 60명의 독일인 기술자와 1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1년 인건비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당시로서는 그 돈이면 뭐 웬만한 공장 하나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 돈이 아깝기도 하거니와 자존심이라 그럴까 국내 기술로도 웬만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4가지 핵심 부문에 기술자 4명만 파견을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 기술로 하겠다 하고 그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제당 공장을 이미 경험해본 이병철은 우리 손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병철은 대구에 있는 공장 건설 현장을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7kg가 빠졌어요, 그 양반이. 그거 질 때. 그 빼짝 마른 양반이 7kg 빠질 정도면 대단한 거죠. 60kg 나간 분이 53kg까지 떨어졌대요, 이게. 그렇게 고민하고 현장에 계속 계시면서 유독 직원들을 챙겼던 이병철. 공장만큼이나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이 기숙사였다. 공장이 가동하면 1000명이 넘는 여직원들이 기숙사에 머물 예정이었다. 공장을 지을 때마다 사원 복지 시설을 생각한 이병철. 제일모직은 생산지 근로자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사를 갖춘 곳이었다. 기숙사만 잘 지은 게 아니라 꽃반, 뭐 화단, 정원 다 만들었어요. 소문 나가지고 그 여공들이 막 그 한 명 뽑으면 100명, 120명인가 몰려들고 막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기숙사 안에는 미용실, 세탁실, 도서실이 갖춰져 있었고 목욕탕은 24시간 개방됐고 방에는 스팀 난방이 들어왔다. 당시 이화여대 기숙사 다음으로 잘 돼 있다는 평이 나오면서 제일모직 기숙사는 제1대학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병철의 열의와 공장장 김재명이 이끄는 3교대 철야 작업의 결과로 모직 공장은 6개월 만에 준공할 수 있었다. 서독에서 온 기술자들도 한국인을 다시 봤다는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독일이 한국 기술을 한국 사람들 그 손재주를 믿고 그런 게 광부 가고 간호사 가고 이런 것도 다 그 과정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6년 5월 2일 드디어 시범 생산을 시작했다. 과연 어떤 원단이 나올까? 모직이 이 솜이 이렇게 틀어갖고 나오면 이제 딱 붙어서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뻣뻣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압착기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제대로 안 눌러주니까 모직이어야 되는데 담요처럼 나오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어떤 공장이든 그런 시행착오는 있죠. 근데 뭐 한두 달 만에 다 바로 잡아서 영국제 못지않은 원단이 나왔고
영국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산품 중에서는 최고였다. 제일모직이 만들어낸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골덴텍스. 야심차게 제품을 출시했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직원 수 1000명의 거대한 회사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제품이 잘 나왔는데 안 팔려요. 왜냐하면 이제 국산품을 인정 안 하는 우리 어떤 풍조죠. 당시 골덴텍스의 양복 한 벌 감은 12,000원 안팎, 6만 원이 넘는 마카오 양복 원단의 5분의 1의 가격으로 매우 저렴했다. 품질도 결코 마카오 양복감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산품보다는 외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걸림돌이었다. 이병철은 직접 홍보에 나섰다. 일부러 골덴텍스로 만든 양복만 입고 다닌 것. 정부 고급 관리와 재계 인사는 소문난 마카오 신사인 이병철이 여전히 영국제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이때마다 보란 듯이 양복 안쪽에 적힌 골덴텍스 문구를 보여준 이병철. 제일모직 양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알렸다. 이병철 회장님이 옷을 딱 입고 가니까 그 영국제라도 옷이 좋아 보이는 태가 나네요. 그러니까 다 까부서 보이는 거예요. 골덴텍스야, 내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신 거지. 이병철의 발로 뛴 홍보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제일모직. 교복과 혼수품으로도 인기 상품이었다. 얼마나 잘 팔리던지 골덴텍스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정도. 신문 광고에 외래품을 능가하는 골덴텍스라는 그 카피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새 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골덴텍스를 신랑 신부 이렇게 예물을 할 때 안 해주면 성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됐었어요. 이후 경남모직, 한국모방, 대한모방 등 새로운 양복 원단 회사가 하나둘씩 생겨났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섬유 산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중 선두 주자는 시장의 70%를 점유한 골덴텍스. 제일모직은 우리나라 섬유 산업을 선도하며 국민 의복 생활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엄청나게 영국에 역수출했어요. 원단을. 골덴텍스 바로 3년 만에 영국으로 수출해요. 왜냐면 제품은 좋은데 가격은 반값이니까 영국이 안 살 리가 없죠.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의 성공으로 전국 납세액의 4%를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된 이병철 회장. 그는 평생을 두고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을 자랑스러워했다. 엄청난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제당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생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은 의생활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킨 기업이었을 겁니다.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세 개 회사가 이제 오늘날 삼성을 일으킨 하나의 새 별이죠. 창업 정신, 도전 정신, 또 새로운 기술 혁신, 경영 혁신 이런 그런 DNA가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제일제당은 이병철의 장손 이재현이 물려받아 현재 CJ그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탕에서 시작해 식품과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 진출한 CJ.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병철이 유일하게 대표이사로 지내왔던 만큼 애착이 컸던 제일모직은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의 자녀 이서현이 맡으며 새로운 브랜드 창출과 함께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의 창업주 이병철. 그의 도전은 삼성과 CJ란 이름으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